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2018년 무술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달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요즘 슈퍼문 그래서 그런가 달빛도 굉장히 밝았고, 지금 문재인의 운명을 읽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있었고, 대선 얘기도 있었고, 1987년 얘기도 있었고,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 챕터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흥남에서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죠.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님 고향과 같더라고요. 함경남도 흥남. 네, 인사말 길게 말고 새해 첫 시간 본문을 좀 길게 가보겠습니다. 에세이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018년 첫 녹음,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인생. 아버지와 어머니. 내 부모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이다. 우리 집안은 여러 대에 걸쳐 흥남에서 살았다. 문씨 집성촌이 있을 만큼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문씨 집성촌은 소나무 숲이 둘러싸인 마을이어서 소란마을로 불렸다. 소란마을 하면 인근에서 알아줬다고 한다. 집성촌을 이루면서 오순도순 모여 살던 부모님과 친척들의 행복은 전쟁으로 끝이 났다. 부모님은 1950년 12월 흥남철수 때 고향을 떠났다. 아직 젖먹이었던 누나를 업고 피난을 내려왔다. 국군과 미군이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예상치 못한 중공군 개입으로 후퇴하게 된 상황이어서 전열만 가다듬으면 금방 수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남고 젊은이들만 잠시 난을 피한다는 생각으로 떠난 집들이 많았다. 우리 집도 조부모님은 남았다. 아버지는 조부모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나중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한다. 피난은 미군 LST 선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작 피난민들은 미군이 자신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몰랐다. 2박 3일 동안 배 밑창에서 생활했다. 중간에 미군의 통제가 느슨해졌을 때 사다리를 타고 갑판 위로 올라가 볼 수 있었다. 그때
육지 쪽에 불빛이 가깝게 보였는데 포항이라고 했다. 그제서야 행선지가 남해안 지역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도중에 크리스마스라며 미군이 사탕을 몇 알씩 나눠주기도 했다. 미군이 피난민들을 데려다 준 곳은 충남 거제도에 임시로 마련된 피난민 수용소였다. 어머니는 흥남을 떠날 때 어디 가나 하얀 눈천지였는데 거제에 도착하니 온통 초록빛인 것이 그렇게 신기했다고 한다. 상록수림의 푸른 보리밭이 고향의 풍경과 너무 달랐던 것이다. 여기는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구나 라는 것이 거제를 본 어머니의 첫인상이었다. 겨울인데도 고향에 비해 무척 따뜻한 남도의 날씨와 더불어 거제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아무 준비 없이 내려온 피난민들을 품어줬다. 그들이 솥이나 냄비 같은 취사도구와 먹을거리를 나눠주며 피난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 나중에 각지로 흩어진 집안 사람들이 어쩌다 한데 모여 피난살이 시절의 추억담을 주고받는 것을 들어보면 그때 거제도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고마워하는 얘기가 많았다. 거꾸로 남쪽 사람들이 흥남으로 피난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잘해줄 수 있었을까? 라고 말하곤 했다. 거제도를 거쳐간 흥남 피난민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보훈운동을 하기도 했다. 흥남 시민회나 성공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거제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기도 했다. 어머니 아버지는 2, 3주 정도 예상하고 고향을 떠났다고 한다. 그러니 그야말로 적수공권, 빈털터리로 내려온 것이다. 아무 연고 없는 남쪽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없이 낯선 땅의 삶을 시작했다. 뿌리 잃은 고단한 삶이었다. 아버지 집안은 그래도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피난을 내려왔지만 어머니네 쪽에서는 아무도 내려오지 못했다. 외가 동네는 흥남의 북쪽을 흐르는 성천강 바로 건너에 있었는데 흥남으로 들어오는 군자교 다리를 미군이 막았기 때문이다. 흥남 철수를 다룬 글에서 읽은 기억에 의하면 흥남 철수를 앞둔 가운데 피난민이 감당할 수 없이 몰려드는 것을 막기도 하고 적이 피난민에 뒤섞여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어머니는 이남에서 혈혈단신이었다. 피난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세상천지에 기댈 데가 없어서 도망가지 못했노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거제에서 피난살이 중에 태어났다. 시골집 방 한 칸에 새들어 살 때였다. 하필 주인집 아주머니도 함께 임신을 한 바람에 출산 때는 임시로 구한 다른 집에서 나를 낳았다고 했다. 같은 집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 큰 집에 아들이 없어서 큰 집과 우리 집을 통틀어 첫 아들이었다. 모두들 기뻐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태어났다. 나중에 어머니 회갑 때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태어난 곳을 비롯해 부모님이 피난살이 하던 곳을 둘러본 일이 있다. 3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머니는 살던 동네, 살던 집들을 모두 기억했다. 어머니와 연세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할머니들이 어머니를 알아보고는 누나 이름을 붙여 옛날 부르던 호칭대로 재월래라고 부르며 서로 반가워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포로 수용소에서 노무 일을 했다. 어머니는 거제에서 계란을 싸게 사서 머리에 이고 나를 업은 채 부산에 건너가 파는 행상을 했다. 그걸로 조금씩 저축을 했고 돈이 약간 모이자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조금 전에 부산 영도로 이사했다. 이사를 벼르다가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자 그걸 계기로 실행에 옮기신 것이다. 이사 올 때 큰 배에서 내린 다음 조가 누렇게 머리를 숙인 밭들을 지나 이사가는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영도는 행정구역상으로 부산시였지만 논밭이 많은 농촌이었다. 거제는 내가 태어난 곳이지만 어릴 때 떠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함께 피난 온 집안들도 비슷한 시기에 모두 떠나서 연고가 남아있지도 않다. 그래도 나에게는 태어난 고향이고 부모님이 피난살이를 한 곳이어서 늘 애틋하게 생각되는 곳이다. 청와대에 있을 때 그래도 거제 출신이라고 거제 지역 현안에 대해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늘 신경을 쓰곤 했다. 가난. 아버지는 일제 때 함흥 농고를 나왔다. 그곳 분들은 함흥 농업이라고 불렀다. 함흥 고보와 함께 함경도 지역의 명문이었다. 아버지는 인근에서 수제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업어 키우기도 했다는 큰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입학시험을 앞두고도 별로 공부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집안에서는 물론 인근에서 혼자 함흥농업에 입학했다고 한다. 졸업 후 아버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다. 그때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버티고 안 했다고 한다. 유엔군이 진주한 짧은 기간 동안 농업과장도 했다. 그리고 피난을 내려왔다. 이북에서 공무원 생활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기회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농업계장 시절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으며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공무원 생활을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 나온 후 장사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도 장사 체질이 아니었다. 조용한 성품이었고 술도 마실 줄 몰랐다. 그저 공무원이나 교사를 했으면 체질에 맞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한 장사는 부산의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구입해 전남 지역 판매상들에게 공급해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몇 년간 장사하면서 외상 미수금만 잔뜩 쌓였다. 여러 곳에서 부도를 맞아 빚만 잔뜩 지게 됐다. 공장에서 매입한 대금은 갚아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빚을 갚느라 허덕였다. 혹시 나중에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전표 같은 것을 꽤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셨다. 그러나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아버지는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아무 연고 없는 타향이니 기댈 데도 없었다. 이후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다.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실패한 이후에는 더욱 말수가 없어졌다. 나는 우리 집의 가난도 아팠지만 분단과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잃은 것이 늘 너무 가슴 아팠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에서 제적당하고 구속됐다가 출감 후 군대에 갔다 왔는데도 복학이 안 되던 낭인 시절, 내가 제일 어려웠던 때 돌아가셨다. 불행했던 삶이 불쌍했고 내가 잘 되는 모습을 조금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참으로 죄스러웠다. 뒤늦게 내가 잘 된다 해도 만회가 되는 일이 아니어서 평생의 회한으로 남아있다. 아버지의 장사 실패 후 집안 생계는 거의 어머니가 꾸려나갔다.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저 호구지책을 근근히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이 일 저 일 열심히는 하셨지만 별로 돈은 안 되는 고만고만한 일을 했다.
어머니가 처음 한 일은 구호물자 옷가지를 시장 좌판에 놓고 파는 것이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한 적도 있었는데 다들 가난한 데다 몇 집 되지도 않는 동네였다. 잘 될 리가 없었다. 연탄 배달도 했다. 좀 규모 있게 공장에서 연탄을 공급받아 팔았으면 몸은 고달파도 장사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가게에서 조금씩 떼다가 인근 가구에 배달해주는 식이었다. 그러니 늘 근근히 먹고 사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연탄 배달을 거들게 하는 일은 없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나나 남동생에게 말씀했다. 학교 마치고 돌아온 후나 휴일이면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연탄을 손에 들고 배달하는 일을 돕기도 했다. 나는 검댕을 묻히는 연탄 배달 일이 늘 창피했다. 오히려 어린 동생은 묵묵히 잘도 도왔지만 나는 툴툴거려서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 번은 리어카에 연탄을 잔뜩 싣고 내가 앞에서 끌고 어머니가 뒤에서 잡아주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힘이 달린 어머니가 손을 놓치고 말았다. 그 바람에 내가 무게를 감당 못해 길가에 처박힌 적이 있다. 연탄이 좀 깨어졌을 뿐 다치지는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셨다. 우리 집뿐 아니라 다들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영도에는 이북 피난민들이 많았다. 우리가 살던 삼복도로 주위에는 토박이보다 우리 같은 피난민들이 더 많이 살았다. 부산 용두산 공원 아래 피난민 판자촌에 큰 화재가 발생해 판자촌이 모두 불타버렸다. 이재민들을 위한 수용촌이 몇 군데 만들어졌다. 우리 아랫동네도 그중 하나였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였다. 흔히 이북 피난민들이 생활력이 강해 성공한 사람이 많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전쟁 전에 북한 체제가 싫어 내려온 사람들은 대개 상류층이고 가산을 정리해 내려왔기 때문에 대체로 형편이 괜찮았다. 전쟁통에 갑자기 피난 온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맨손의 피난살이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 당대에는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구호식량을 배급해주기도 했다. 미국이 무상 원조하는 잉여 농산물이었을 것이다. 주로 강냉이 가루였고 전지 분유를 나눠줄 때도 있었다. 끼니 해결에 도움이 됐다.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급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 서서 기다리다 배급을 받아오곤 했다. 싫은 일이었지만 그런 게 장남 노릇이었다. 꼬마라고 수녀님들이 사탕이나 과일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천사 같았다.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됐다. 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 나는 그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 성당에 다니고 계신다. 신앙심이 깊은 데다 워낙 오래 다녔기 때문에 사목회 여성부 회장을 하기도 했고 성당의 신용협동조합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가난하기는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다닌 남항초등학교는 원래 작은 학교였다. 그런데 피난민이 몰려들어 한 학년 학생 수가 1000명이 될 정도로 늘어났다. 어쩔 수 없이 운동장 주변에 판자와 함석지붕으로 임시교실을 지었다. 가교사라고 불렀다. 입학 때부터 3학년까지 가교사에서 공부했다. 교실 바닥이 맨땅이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바다가 되곤 했다. 그러면 수업을 중단하고 아이들을 귀가시켰다. 초등학교 1학년 추석 1959년 9월 그때 기상관측 이후 최대의 태풍이라는 사라호 태풍이 부산 지역을 덮쳤다. 추석 연휴 끝나고 등교했더니 가교사들이 강풍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그때부터 교실이 있던 곳 땅바닥에서 수업을 했다. 책상이 없으니 그림 그리는 화판을 목에 걸고 그 위에 책과 공책을 올려놓고 수업했다.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면 수업을 그만두고 귀가해야 했다. 나중에 6학년들이 졸업한 후에야 그 교실을 임시로 쓰면서 가교사를 다시 지었다. 사라호 태풍 때 우리 집도 지붕이 날아갔다. 지금도 그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 우리 집은 흙벽돌로 지었고 지붕은 판자에 루핑이 씌워져 있었다. 하필 아버지가 장사를 떠났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해 집에 안 계실 때였다. 세찬 태풍이 몰아쳐 나무로 된 부엌문을 계속 흔들자 문이 견디지 못해 장석이 떨어져 나갔다. 어머니와 내가 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잡았고 누나도 가들었다. 그러다가 바람의 힘을 이기지 못해 문을 놓치고 말았다. 문이 확 열리면서 남은 장석마저 떨어져 나갔다. 그러자 바람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바람이 집에 가득 차서 집안이 팽창하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바람이 위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 그 지붕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찾지도 못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매달 내는 돈이 있었다. 처음에는 월사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친회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6학년 무렵엔 다시 기성회비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기억된다. 가난 때문에 그 돈을 제때 못 내는 아이들이 많았다. 담임 선생님이 돈을 내지 않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독촉을 했다. 불러일으켜 세워서 야단을 치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못 내면 집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며 수업 중에 학교에서 내쫓았다. 한 반이 80명 정도였는데 쫓겨나는 아이가 20여 명이나 됐다. 우리 집은 가난해도 학교에 내는 돈만큼은 어떡하든 마련해 주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늦을 때가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쫓겨가기도 했다. 가난하면 일찍 철이 들기 마련이다. 선생님이 쫓아보낸다고 집으로 가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 집으로 간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고 어른들 마음만 아프게 할 뿐이었다. 그냥 우리끼리 이성도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학교 마칠 때쯤 교실로 들어갔다. 선생님에게는 집에 아무도 안 계시대요 라거나 엄마가 언제 준다 하대요 라고 집에 다녀온 양 다들 거짓말을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쫓겨나서는 우르르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고 나오다 바로 만화방 문 앞에서 담임 선생님과 딱 맞닥뜨렸다. 모두 학교로 끌려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다. 그렇게 늘상 시달리다가 아예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중에 만나보면 재화점이나 양복점 같은 데서 시다, 즉 조수로 일한다고 했다. 졸업이 다가왔을 무렵에야 알게 됐는데 사치회비나 기성회비를 저는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었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학급 인원 중 3분의 2만 내면 됐다. 그보다 초가 납부되면 담임 선생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촉을 한 것이었다. 가난한 아이들은 설과 추석 때나 겨우 목욕탕에 갔다. 선생님들이 위생검사를 한다며 한 번씩 우통을 벗겨보고는 때가 많으면 아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기도 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지만 다른 아이가 겪는 것을 보면서도 모멸감과 함께 반항심을 느끼곤 했다. 초등학교에서 도시락이 필요한 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 태반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했다. 학교가 공급받는 급식 재료 양이 일정하지 않았던지 강냉이 떡을 1개씩 줄 때도 있었고 반 개씩 줄 때도 있었다. 그나마도 안 될 때는 강냉이 죽을 끓여서 주었다. 그런데 급식을 나눠주는 그릇이 없었다. 강냉이 떡은 그래도 괜찮았지만 강냉이 죽일 때가 문제였다. 도시락을 싸온 아이들의 도시락 뚜껑을 빌려서 죽을 받아 먹도록 했다. 도시락 뚜껑이 부족할 때엔 2명이 교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나도 그렇게 급식을 받았다. 도시락 뚜껑을 빌릴 때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학교에서 그릇을 제공해주거나 그게 어려우면 집에서 그릇을 가져오게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요즘 무상급식 논쟁을 관심 있게 본다. 참여정부 때 방학 중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을 처음 시작했다. 첫 방학이 끝난 후 점검해 봤는데 전달률이 뜻밖의 낮았다. 원인을 알아보니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전달 방법이 강구되지 않아 차라리 굶는 쪽을 선택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급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 많다. 돈이 드는 일은 애당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지금도 나는 자전거를 타지 못한다. 집에 자전거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 학교 앞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어서 학교 마친 후 빌려 타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돈이 없어서 해볼 수가 없었다. 어릴 때 좋아했던 팽이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같은 것도 놀이도구를 사지 못해 집에서 만들었어야 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나 형이 만들어줬다. 나는 아버지가 늘 장사 가서 집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들었다. 아버지가 집에 계셨어도 워낙 손재주가 없는 분이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연실을 감는 자세, 즉 얼레를 만드는데 내 재주로 일자 자세는 만들 수 있었지만 감는 속도가 훨씬 빠른 통 자세는 목공 기술이 필요했다.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서 해마다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굴렁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굴렁쇠에 굴리는 채를 만드는데 끝내 실패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무렵에 부엌칼로 자치기용 자를 깎다가 실수로 왼손 집게손가락을 내려쳐서 손톱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잘려나갈 정도로 크게 다친 일이 있다. 엄청나게 아프기도 하고 피가 많이 나서 무서웠지만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헝겊을 감고 처치를 했다. 그 후 아물 때까지 아까진기라고 불렸던 머큐로크럼을 바르며 버텼다. 견딜만 해서 끝내 어른들께 말씀드리지 않고 숨겼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병원에 가서 몇 바늘은 꿰맸어야 했을 것이다. 가능하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 힘들게 보여도 일단 혼자 해결하려고 부딪혀보는 것. 이런 자세가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가난이 내게 준 선물이다. 가난이 내게 준 더 큰 선물도 있다.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지금의 내 가치관은 오히려 가난 때문에 내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아마도 가난을 버티게 한 나의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를 가난 속에서 키우면서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게 가르쳤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가치관이 살아오는 동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은 교육열이 특별히 높은 분들이었다. 좀 늦어서 그렇지 어떻게든 월사금을 마련하셨다. 그래도 가난은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선생님 질문에 학생들은 저마다 저요 하고 손을 들었다. 나는 한 번도 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선생님이 시키면 마지못해 대답하지만 내 스스로 손들고 발표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문제야. 초등학교 때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키도 작고 몸도 약했다. 아주 내성적이어서 선생님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고 수업 시간 외에 선생님을 따로 만난 기억도 없다. 하기야 선생님들도 가난한 동네에 하나급 학생 수가 80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일일이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학기 말과 학년 말 방학 때 선생님이 통지표, 즉 성적표를 나눠줬다. 5학년 때까지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던 성적에서 수는 드물고 대부분 우나 미에 양도 있었다. 가나다로 표시하던 행동발달 사항도 그저 그랬다. 성적에 별 관심이 없었다. 부모님도 통지표를 보고 나무라거나 하지 않았다. 중학교 입시가 있던 시절이어서 6학년이 되자 학교에서 늦게까지 아이들을 공부시켰다. 시험도 매일 치다시피 했고 모의시험도 자주 쳤다. 그렇게 해서 4월 달쯤 되자 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성적이 매우 좋다고 칭찬했다. 자기에게 과외 수업을 받으면 인류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집에 가서 말씀드리라고 했다. 알고 보니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대개 5학년 2학기 무렵부터 담임 선생님에게 과외 수업을 받고 있었다. 방과 후에 선생님 댁에 모여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했다. 과외 수업료가 우리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한 액수였다.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집에 가서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다. 순진하던 때여서 다른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입학시험 과목이 음악, 미술, 체육까지 포함해 전 과목이었다. 체육만 실기였고 음악과 미술은 필기시험이었다. 초등학교 내내 풍금 같은 악기로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미솔 도미솔 파라라 솔시레파 미레도 하며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계명을 외워 시험을 쳤다. 체육시험 종목은 달리기, 넓이뛰기, 던지기, 턱걸이 등이었다. 팔 힘이 약해 턱걸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친구가 식초를 많이 먹으면 뼈가 유연해져서 턱걸이를 잘할 수 있다고 했다. 솔깃해서 어머니가 안 계실 때 부엌에서 식초를 한 모금 마셨다. 요즘과 같은 양조 식초가 아니고 빙초산이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입속에서 불이 났다. 순간적으로 내뱉은 덕분에 위로 넘어가지는 않았다. 만약 그랬으면 더 큰일이 났을 것이다. 그래도 입술과 입안, 식도까지 부풀어 올라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아픈 것보다 한동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 일이 나중에 후배들에게 입시 준비에 악착 같았던 사례로 얘기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다. 다행히 그 무렵 부산에서 최고 인류학교로 꼽히던 경남중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합격자가 몇 명 되지 않았다. 부모님도 정말 기뻐했다. 아마 내가 태어난 후 가장 큰 기쁨을 드린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국제시장에 있는 교복 맞춤집에 가서 교복을 맞춰줬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언제나 함경도 사람이 하는 집을 찾아가곤 했다. 교복집 주인이 학교를 물어보고는 아버지에게 축하 말을 건네자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일단 중학교 입시 관문을 넘어서자 고등학교 입시는 수월했다. 경남중학교는 시내 잘 사는 동네에 있었고 아이들도 대체로 부유했다. 처음 등교해보니 입학 전에 학원에서 영어를 배워온 아이들이 많았다. 중학교에서 배우기도 전에 영어책을 술술 읽는 아이들이 많았다. 복도에 Boys be ambitious 같은 글을 붙여놓았는데 저희들끼리 읽고 해석하는 걸 보며 나는 처음부터 기가 죽었다.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던 초등학교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노는 문화가 전혀 달랐고 용돈 씀씀이도 큰 차이가 나서 함께 어울리기가 어려웠다. 어쩌다 친구들 집에 따라가 보면 나로서는 처음 보는 호사스러운 집에 정원에 가구가 놀랍기만 했다. 그에 더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도련님으로 떠받들어지는 모습에 더 주눅이 들곤 했다. 그 무렵 부잣집에는 식모라고 부르던 가사 고용인을 두고 있는 집이 많았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처음으로 크게 느꼈다. 점차 학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습성은 아버지 덕이 컸다. 아버지가 장사를 다닐 때 한번 장사를 떠나면 한 달 정도 만에 돌아오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꼭 내가 읽을 만한 동화책이나 아동문학, 위인전 같은 것을 사오셨다. 안데르센 동화집, 강소천 선생의 아동문학, 어린이용 플루타르크 위인전 같은 책들이었다. 집 없는 아이 같은 외국 작가의 장편 아동문학도 있었다. 교과서 말고 처음 접하는 책이어서 그런 책을 읽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아버지가 다음 책을 사올 때까지 2번, 3번 되풀이해 읽었다. 책 읽는 재미를 알게 되고 난 후로는 늘 책에 굶주렸다. 아버지가 장사를 그만두면서 책을 사오는 것도 끝났기 때문이다. 새학년이 되면 나는 내 책뿐 아니라 3년 위인 누나 책까지 뒤져 읽을 거리들을 한꺼번에 다 읽어치우곤 했다. 국어나 사회생활 책에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도서관을 알게 됐다. 읽을 책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했다. 닥치는 대로 읽어나갔다. 그 재미에 빠져 2학년 때 3개월가량을 매일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의자 정리까지 도와준 다음 집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한 일도 있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학교 도서관에 가거나 책을 대출받아 읽는 것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됐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소설에서 시작해 외국 소설로, 그리고 점차 다른 책들로 독서 영역이 넓어졌다. 닥치는 대로 읽었기 때문에 사상계 같은 의식을 깨우치는 잡지도 비교적 일찍 접했다. 야한 소설책도 일찍 읽어봤다. 체계적인 계획이나 목표 없이 마구 읽었다. 중고등학교 6년간 무척 많은 책을 읽었다. 독서를 통해 세상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게 됐다. 사회의식도 생겼다. 중학교 때 읽은 김찬삼 교수의 세계 일주 무전여행기 같은 책들은 내게 세계 여행의 꿈을 심어줬다. 물론 지금까지 꿈에 그치고 있는 일이다. 그래도 네팔, 인도의 트레킹 여행과 실크로드 여행 정도라도 하게 된 것은 그 꿈의 작용일 것이다. 지금도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아니,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어떨 땐 활자 중독처럼 느껴진다. 어디 여행을 가도 가져가는 책 때문에 짐이 더 무거워진다. 쉴 때도 손 닿는 곳에 책이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 든다.
자연히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다. 입시 공부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냥 상위권의 등수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했다. 부모님도 시험 기간에조차 다른 책을 읽는 것을 보고서도 나무라지 않았다. 괜찮은 등수를 유지하고 있으니 제 할 일은 하고 있을 것으로 믿으셨던 모양이다. 부모님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나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그냥 믿고 맡겨주셨다. 나는 그 자유를 학교 공부에 쓰지 않고 엉뚱한 데다 쓴 셈이다. 결국 나중에 대학 입시 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대가를 치렀다. 그래도 독서를 통해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사회의식을 갖게 됐으니 그 대가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사회의식을 비교적 일찍부터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일찍 신문을 읽기 시작했던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책에 굶주렸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나는 아버지가 보는 신문을 어릴 때부터 읽기 시작했다. 읽을 거리가 궁해서였다. 당시 신문엔 한자가 꽤 많이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한자가 없는 연재소설 같은 부분만 골라서 읽었다. 차츰 한자가 섞인 기사까지 읽게 됐다. 자꾸 읽다 보니 앞뒤 문맥으로 한자를 알 수 있었고 자주 쓰이는 쉬운 한자는 깨우칠 수 있게 됐다. 아버지는 그 당시 대표적 야당지로 이름 높았던 동아일보 고정독자였다. 나도 그 신문을 오랫동안 보면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즘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동아일보가 안타깝다.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람하지 않는 옛 독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회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생겼다. 고3 올라가선 술, 담배도 하게 됐다. 내가 다닌 경남고등학교는 걸핏하면 한강 이남에서 제1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류학교라는 자부심이 강했다. 대학 입시를 중시했지만 요즘과는 달랐다. 공부는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했다. 입시 과목이 대학마다 달랐기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대는 입시 과목이 전 과목이었지만 연고대만 해도 주요 과목만 시험을 쳤다. 학생들도 요즘처럼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서클 활동을 하기도 했고 방학 때 무전여행이나 캠핑을 가기도 했다. 고3 때쯤 되면 술, 담배를 하는 학생도 꽤 있었다. 학교에서도 웬만하면 모른 척했다. 술, 담배를 하게 되면서 노는 친구들과도 어울렸다. 축구를 좋아해 공차는 애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공부는 더 뒷전이 됐지만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게 됐다. 그러다 학교에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고3 봄 소풍 때 일이다. 대학 입시 때문에 가을 소풍이 없어서 학창시절 마지막 소풍이었다. 자유시간에 친구들과 인근 마을에서 술을 사갖고 와 마셨는데 그중 한 명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했다. 들킬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합시간에 이 친구가 담임 선생님 앞에서 인사불성 뻗어버렸다. 할 수 없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이실직고 한 후 몇 명이 그 친구를 업고 병원에 갔다. 위세차까지 하고서야 깨어났다. 학교에서 처벌을 하니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의리를 지켜 이실직고한 정상이 참작돼 뻗은 친구만 정학받는 것으로 끝났다. 그 후 여름방학 끝날 무렵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한 다음 학교 뒷산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고성방가하다가 하필 당직을 하고 있던 지도부 주임 선생님에게 걸렸다. 그리고 몽땅 유기정학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때 내 별명은 문제아였다. 처음엔 그냥 이름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는데 그 두 번의 일로
진짜 문제아가 됐다.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어쩌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는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지만 크게 엇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지 모른 척 해주셨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은 지금처럼 대학생 수가 많지 않았다. 고등학생이면 많이 배운 축에 속했다. 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을 요즘처럼 어리게만 보지 않고 꽤 어른 대접을 해줬다. 4.19 전통이 아직 생생할 때여서 중요 시국 상황을 맞이하면 고등학생도 시위 대열에 동참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내가 2학년 때 전교생이 삼선 개헌 반대 데모를 하고 교문 밖 진출을 시도했다. 그 무렵 막 도입된 페퍼포그 차까지 출동해 교문을 막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그 일로 꽤 오랫동안 휴교를 했다. 한편 그해 초부터 고등학교에서도 교련이 실시됐다. 장기 집권을 위해 학교를 병영화하고 학생들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교련 시험 때 백지 답안지를 집단으로 낸 일도 있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의식과 정치의식을 크게 키워줬다. 어쨌든 순수하고 좋은 시절이었다. 경남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나중에 잘된 친구들이 많다. 박맹우 울산시장,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 박종홍 전 의원, 최철국 전 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정치권에 있는 동기들이다. 건축가 승효상, 연출가 이윤택 같은 문화예술계 인사들도 있다. 행정고시를 거쳐 고위 관직을 지낸 동기들도 꽤 여럿이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친구들도 많고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친구도 있다.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지나 얼마 전 졸업 40주년 홈커밍 행사를 했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은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러셨군요. 저도 뭐 거의 학창시절이 이랬습니다. 중간중간에 저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고 읽기 편한 닥치는 대로 읽는다는 문구가 여러 번 나와서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일종의 활자 중독인데 이니님도 그러셨군요.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대학 시절 이후 쭉 내용이 나오네요.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정춘 그리고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가 그리고 음악 우리의 BGM 음악 오유석 그리고 저는 성완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